안녕하세요. TV일마르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규혁입니다. 지난 12일 유권자의 뜨거운 열기 속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67%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1992년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은 총선 투표율입니다. 높은 선거 참여 열기 때문인지 이번 선거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을 했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야당 주요 입법부에서의 승리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BBC는 4월 10일 이거 K-드라마인가요? 아니요, 한국의 선거일 밤입니다. 라는 기사부터 11일 윤석열 한국의 대통령은 대파에 의해 좌절되었는가까지 한국의 개성 있는 개표 방송 문화와 또 여당의 총선 패배 원인을 연이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BBC의 기사 중에서 김춘식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분명 한국 방송사들의 개표 방송은 재밌고 오락 요소도 많다. 하지만 선거 보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유권자가 투표에 참조할 만한 사항들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 정책 환경을 감시하는데 개표 방송만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개표 방송에만 비중을 두는 언론 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 앞으로 2년 뒤 2026년 6월이 되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들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언론의 보도 방향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길 희망해 봅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승환 교수입니다. 지난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당들, 그리고 정치적인 선동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은 어쩌면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당연한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선거를 계기로 해서 정치적인 파벌로부터 독립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 저널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론의 역할과 정치적인 선동을 구분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정치가 제대로 된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시민들의 의견은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어떤 언론은 특정한 정파를 옹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토론의 장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을 정리하면 언론의 역할과 정치적인 선전선동은 어떻게 다르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즘에 언론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많은 정치적인 선동가들이 스스로를 뉴스의 공급자로 자처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현혹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동가들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요. 그들은 정파적으로도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정보를 알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저널리즘은 정치적인 편들기나 선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겠지요. 기자는 사회적인 감시자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안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논의를 위한 의제를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언론의 목적은 시민이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고려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다양한 의제를 만들어가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심을 엿보다 시리즈는 민심을 통해서 총선의 판도를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3월 29일 입법 집중대 지역개발, 교도소 이전 공감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청주 서원의 민주당 이광희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경력만큼 공약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던 대조적인 입장을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입법에 초점을 맞춘 이광희 후보는 공수처법 개정 등 기득권을 견제하려는 노력을 보였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검찰 출신으로서 다양한 행정 경험이 있는 김진모 후보는 지역 개발을 강조하며 서원구의 지하철 추진 등을 공약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외에도 청주교도소 이전 및 교육특구 등의 공통된 공약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피상적인 구호와 비난을 넘어서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분석적인 보도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과 더불어서 보도에 관점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의 목표는 다양한 생각들을 탐색하고 시민이 고민해야 하는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 저널리즘은 보수적 관점이건 진보적 관점이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뉴스에 의미를 부여해서 시민들이 뉴스에서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과 더 확장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총선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3월 12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충북 충청권 10대 의제 총선 공약 채택 촉구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상대편 흠집내기에 몰두한다고 지적하며 10대 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3월 27일 충북 시민단체 연대회의 총선 8대 분야별 정책 의제 제안 보도에서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에 재생에너지 확대,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문화예술 증액, 고용화과제 폐지, 젠더 폭력 관련법 개선, 그리고 지역 언론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단신의 성격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쳐서 이번 총선이 가지는 시대적인 의미까지 확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다고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정파적인 주장과는 물론 다르겠지요. 여기서 언론과 정치적인 선동의 차이를 구분하는 중심적인 쟁점은 바로 누구에게 봉사하고 기여하는가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민과 전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해서 소통의 통로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협력의 관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청주 증평 통합공약의 증평군 내 반발 확산 보도에서 청주 청원 선거구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는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을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이에 대응해서 통합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어서 3월 8일 청주와 통합 증평 IC 명칭 변경 처리하라 보도에서 증평군 의회는 일부 총선 후보들이 청주 특례시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선거용 관심 끌기 공약을 제시해서 청주 시민과 증평 군민 사이에 반목과 대립을 조장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3월 12일 증평 군민 행정구역 통합 증평 IC 명칭 변경 반발이라는 보도에서 통합반대추진위원회는 40년의 노력 끝에 독립적인 지자체로 탄생한 노력과 결실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3월 13일 국민의힘 김수민 청주 증평통합 주민 찬성이 우선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김수민 후보는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4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서 선거를 위한 선동적인 공약으로부터
공동체적인 관점이 지켜질 수 있었던 긍정적인 사례였다고 봅니다. 이제 총선이라는 선택의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의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인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문제를 주목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역할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널리즘의 목적이 뉴스를 전달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적인 선동과 저널리즘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기에 맞는 주제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활짝 핀 4월입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만발하면서 연두빛 나무들이 점점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4월이야말로 진짜 봄을 알리는 계절 같은데요. 그런데 영국 시인 T.S. 엘리엇은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말했죠. 이 표현은 1922년에 발표한 그의 장편시 황무지의 첫 구절에 등장하는데요. 세상의 수많은 시인들이 생명이 소생하고 꽃들이 만발한 4월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 왜 엘리엇은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을까요? 사실 황무지라는 시는 봄보다 겨울이 더 좋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겨울은 새하얀 눈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덮어 삶의 고통을 잊게 해주고 또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식량으로 연명할 수 있었지만 봄은 세상의 혼돈을 깨우면서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인간의 무한한 욕망으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역설을 표현한 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T.S. 엘리엇은 20세기의 현대사회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풍요를 이루기는 했지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아갔던 옛 인간 세상의 풍경이 더 나았다는 그리움과 현대인들의 정신적 황폐를 잔인한 4월에 비유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현대인들은 생동하는 봄을 만끽하기 위해 가까운 곳을 산책하거나 여행하는 일이 점점 더 잦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충북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빼어난 자연 풍경을 자랑하는 충청북도는 조용한 여행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현재의 영동구는 과거와 많이 달라진 이채로운 여행지로 손꼽히는 지역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특별히 충북 영동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여행지로서의 독특함 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충북 영동은 한국전쟁 시기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 사건이 자행되었음에도 꽤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노근리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미군이 영동 주민 약 500여 명을 피난시켜 주겠다며 노근리 경부선 철로 위에 모아두고 무차별 사격하여 수백여 명을 학살했던 것이 바로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1994년 그 유족들의 비극을 담은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라는 실록 소설이 출간된 후 1999년 AP통신 보도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한미 양국의 합동조사가 이뤄졌는데요. 당시 쌍굴다리라고 불렸던 학살 사건의 현장인 개근철교회는 지금도 탄환이 잔뜩 박힌 채 보존돼 있습니다. 2001년 한미 양국조사단은 노근리 사건이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임을 인정하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유감 표명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군 명령 체계에 따른 학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불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에서야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근이 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 17년이 지난 2021년 노근이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기에 발생한 노근이 사건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노근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현재의 영동군을 바라보면 격세지감을 뚜렷이 느낄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스페셜이 지난 1월 29일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영동군의 현재를 조명해 준 것이 저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은 충북 영동하면 국악과 과일의 고장으로 이름이 났는데요.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영동의 와인 산업은 한국의 와인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선점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와인의 기원지가 될 법한데요. 이와 함께 1378년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서 태어난 난계 박연 선생의 궁중음악까지 가세하면 한국 전통음악의 기틀을 다진 지역으로서의 자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월 29일 방송에서는 이런 지역의 장점을 잘 살려 국악과 와인을 테마로 즐기는 체험 관광으로 영동 풍류스테이가 소개됐는데요. 영동 풍류스테이는 2박 3일간 영동 지역을 돌아보면서 국악 공연과 함께 20여 개의 농가형 와이너리를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악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 더해 농가형 와이너리를 둘러보면서 와인 시음까지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여행객으로서는 2박 3일이 짧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기에 더해 10년간 연구해서 냉장고나 실온에 두어도 굳지 않는 떡을 만들어낸 영동 전통시장 떡집에서도 영동에서 직접 생산한 포도와 복숭아, 감을 이용한 떡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흥미로운 여행 요소였습니다. 떡을 좋아하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 딱딱하게 굳은 떡을 처리하기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실온에서도 굳지 않은 떡을 10년간 연구 개발한 의지와 노력도 대단한 일이거니와 이런 떡이라면 떡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큰 메리트가 되고 또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길이 420m의 인공동굴을 만들어 와인 관련 테마 전시관으로 꾸민 것도 매우 이색적이었는데요. 원숭이가 먹다 남은 포도가 바위 틈에서 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와인의 기원이라는 사실도 재밌었고요. 이런 와인을 포도만이 아니라 자두와 복숭아 같은 다양한 과일로 와인을 만들어서 해마다 와인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는 것도 와인을 사랑하는 분들께는 더 없는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250여 개의 와이너리 중 41개가 영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영동이 한국의 와인 생산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와인을 보관하는 오크통까지 영동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동의 와인 산업은 포도 생산에서부터 와인 보관과 유통 관리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짧은 기간 안에 셀 수 없는 노력을 거쳐 거대한 산업으로 육성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영동 지역민들이 거쳤을 각고의 노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노력이 한데 모여 2025년에는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 준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5년 영동 국악 세계 엑스포를 개최한다면 한국의 국악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영동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월 1일에 방송된 영동군 소개는 금강변의 8개 비경을 둘러볼 수 있는 총 길이 6km의 양산 8경 금강 둘레길이었습니다. 양산 8경이란 금강 일대의 산천이 빚어낸 아름다운 경치 8곳을 일컫는데요. 여기에는 한때 봉황이 깃들던 곳이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봉황대와 하늘을 나는 봉황의 형상을 지녔다는 비봉산, 그리고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 옥퉁소를 불다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거나 선녀가 내려와 목욕하며 놀았다는 전설을 가진 강선대,
그리고 시인 이봉촌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은 정자 한벽정과 노송이 우거져 사철 전경이 아름답다는 여의정, 그리고 강선대로 내려와 목욕하는 선녀를 훔쳐보던 용이 격정을 참지 못하고 다가가자 깜짝 놀란 선녀가 도망간 그 자리에 굳어 돌이 되었다는 용암, 그리고 금강변에 위치한 서당인 자풍당이 포함됩니다. 양산 팔경은 영상으로만 보아도 당장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빼어난 자연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영동의 자연에서 위로받고 힐링을 경험하는 영동 힐링 사업소 또한 영동을 찾는 여행객들이 필수적으로 들러봐야 할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하얀 외벽과 독특한 외관이 눈길을 끄는가 싶더니 넓은 내부에는 프라이빗한 조교 공간과 독서 공간에 이어 누구나 편히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서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산 팔경 둘레길과 함께 영동 힐링 사업소를 방문한다면 충북 영동구는 앞으로 힐링의 고장이라는 별칭까지 더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이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현지인들이 삶을 이어온 노력이야말로 그 지역을 만들어낸 진짜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자주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음식점을 찾았을 때 바로 이런 기쁜 정서를 느끼게 되죠. 약 60여 년간 3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 윤희짜장면집이라든가 도살프리춤 전수자의 한국무용 공연을 겸하고 있는 카페야말로 충북 영동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인간미를 경험케 해주는 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 자그마치 196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어오고 있는 난계 국악축제는 국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난계 박연 선생을 기리기 위한 축제로 영동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사임이 분명한데요. 2025년 영동 국악세계 엑스포 개최와 함께 난계 국악축제 역시 충북 영동 지역을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성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케 하는데요. 특히 충북 영동 축제가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영동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인식을 고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와인 산업과 풍류스테이, 힐링 사업소 등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오랫동안 탐색한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는 점에서 수많은 노력의 성과와 결실로 이어지고 있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 4월에는 과거 노근이 사건에서부터 현재의 와인과 힐링 산업으로 이어지는 충북 영동의 지역사를 의미하면서 좀 더 신선한 여행 경험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요?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시민 미디어 비평단의 광민입니다. CJB에서 방송 중인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시는 오랜 시간 땀과 열정, 노력으로 한 길만을 걸어온 명인, 장인, 예술인의 삶을 전하고 젊은 감성의 예술인과의 콜라보를 통해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3월 16일에 방영된 보자기 아티스트 이효재 편에서는 한복 디자이너이자 보자기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효재 씨가 소개되었는데요. 예술인의 작업실과 공방에서 그들을 만났던 평소와는 다르게 누구나 다녀갈 수 있는 청주의 관광 명소인 초정행궁에서 진행된 예술인과의 만남은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장소가 특별한 만큼 초정행궁에 대한 소개로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초정행궁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와 함께 초정행궁 홍보대사로 위촉된 보자기 아티스트 이효재 씨가 직접 진행하는 강의와 체험 등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점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 코너인 처음 뵙겠습니다에서는 한복 디자이너였던 이효재 씨가
보자기 아티스트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했으며 두 번째 코너인 친해지길 바라에서는 보자기 쓰기 운동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몽골에서의 보자기 전시와 보자기 매듭법을 담은 책을 발간하고 그 책이 해외 외교부에 비치되었다고 언급하는 부분은 보자기 아티스트 이호재 씨의 장인, 예술인의 면모를 단단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정행궁에서 이호재 씨가 직접 진행하는 특강의 장면과 수강생 인터뷰가 이어졌는데요. 보자기의 매력과 가치를 혼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이호재 씨가 보자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느껴져서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직접 보자기 아트를 배우는 시간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었는데요.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두루마리 휴지를 보자기로 어떻게 감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완성된 보자기 아트는 색다르고 재미있었지만 빠른 영상으로 매듭법을 상세히 보여주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도 함께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코너인 다음에 또 만나요에서는 리포터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청주 힙합 대통령 24오즈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한 길을 걸어온 장인과 젊은 예술인의 콜라보를 통해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자는 프로그램의 취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코너입니다. 저도 방송을 시청하며 보자기 아트와 힙합이 어떻게 만났을지 기대가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콜라보라는 말이 무색하게 기존의 앨범에 있던 노래를 그대로 선보여 프로그램의 취지와 잘 맞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문화 소비는 TV와 컴퓨터 속의 영상, 게임, 만화, 대형 공연장이나 영화 상영관에서 제공하는 영화, 뮤지컬 등 대중적이고 익숙한 것들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진 것들에서 벗어나 우리의 전통이 담겨 있는 문화예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젊은 예술과 전통 예술의 콜라보를 통해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데 CJB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가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에 이어 4.19 혁명 기념일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일이 벌어졌던 4월입니다. 8.15 광복이 첫 번째 해방이었다면 4.19 혁명은 두 번째 해방이었다고 칭할 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64년 전 4월 19일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4.19 혁명을 시작으로 이어진 긴 민주화 운동과 또 이를 위해 희생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음을 되새겨보는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